자, 오늘은 1950년대 이승만 정권과 1960년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광복 전에는 이제 민주화를 위해 대한민국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과 반대로 권력을 잡게 되니까 이제 독재화를 시작을 했어요. 먼저 헌법 개정 먼저 알아보기 전에 제 프린트를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딱히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들어주면 좋겠고, 일단은 신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참고로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반공, 그때 당시에는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이 정말 좋지 않았다. 특히 그때 당시에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공산주의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최소한 무기징역이었고 뭐 사형이 뭐 그렇게까지 드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신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반공 질서를 강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진보당 사건을 빌미로 누구를 처형했다? 조봉암을 처형했다. 진보당 사건은 어떻게 발생했냐 하니까 조봉암이라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을 지향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 정부가 조봉암은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고 사형을 내려서 조봉암을 처형했던 사건입니다. 진보당 사건으로 인해서 조봉암이 처형되었을 뿐만 아니고 진보당이 해산되면서 그 당시 이승만의 여당이었던 자유당에게 힘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을 폐간해 경향신문도 조봉암처럼 그때 당시에 반이승만 기사를 펼치고 하다 보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도 내고, 그렇게 보면은 이승만 입장에서는 안이 꼬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경향신문을 국가의 압력으로 폐간시키면서 정부의 비판을 차단하는 역할을 그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 그래, 뭐 이승만이 민주주의를 버리고 독재를 시작하면서 그거는 실수지. 근데 어느 정도 전쟁으로 인한 경제 기반 파괴를 복구했다는 점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제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적 인물은 항상 잘하는 사람도 없고 항상 못하는 사람도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특히 현대사를 공부할 때는 인물의 공과 과를 모두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전쟁이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6.25 전쟁이죠. 6.25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서 기반시설이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그거를 복구를 하고 무상원조에 기반한 300산업. 무상원조는 이제 돈 없는 국민들에게 공짜로 원조를 해주는 거지. 300산업이라고 하면은 3개의 하얀색 흰 백자가 기억이 안 나네. 300산업. 이거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셨을 겁니다. 제당, 설탕, 그리고 밀가루, 제분, 그리고 면방직. 이거를 생산을 하고 보급을 하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마련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귀속재산의 불화. 귀속재산의 불화. 그러니까
귀속 재산이라고 하면은 자기한테 귀속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거, 재산 내거, 산 내거. 같은 말로는 사유재산이라는 말이 있겠지. 재산 내거라 쓰지 말고, 부끄럽다. 귀속재산. 사유재산을 불화, 오케이 해주면서 공산주의가 아닌 산업자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저기 배경이 되었다. 산업자본 출현이 되었다. 이제 귀속재산이 불화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정치 루트를 타는 길을 밟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제일 중요한 파트인 이승만의 헌법 개정으로 인한 독재화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1차 개헌. 이거는 어느 정도 그 흐름을 파악하고, 언제 이런 개헌이 있었고, 언제 이런 개헌이 있었고, 근데 이거는 연표를 보면서 천천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1차는 1952년 발췌 개헌이라는 게 있었어. 내가 앞에 설명을 했나? 여기 설명을 했네. 자, 보겠습니다. 발췌 개헌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직선제, 그니까 국민들이 직접 뽑는다. 근데 선거 직접 하지 않았었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다시 돌아가 보자면, 자, 남한 총선거, 보통선거 200명 뽑았어. 200명 뽑은 거 이거 뭐야? 이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구나.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재헌 국회에서 간선제로, 그러니까 200명이서 직접 투표, 그러니까 1000만, 2000만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결정한 게 아닌 대통령이 뽑은 국회의원이 뽑은 이승만이다, 이겁니다. 3단 논법 같네, 이거 살짝. 간선제로 뽑았어, 이승만을. 근데 왜 직선제로 바꿨을까 하니, 그때 당시에 국회에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친 이승만파가 있긴 있었지만 이 압도적으로 달성될 만큼 많이 있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승만이 쫄리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이제 지지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이제 직선제로 바꾸자 해가지고 헌법의 내용을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이렇게만 바꿨다고 해서 발췌했다. 발췌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대통령을 우리나라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데 그렇게 막을 사람이 크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 다음부터였지. 2차 개헌입니다. 1954년에 있었고, 이거는 뭐라고 부른다? 4.4.5입 개헌이라고 부른다. 4.4.5입이라는 단어는 현대에 들어와서는 반올림하고 같은 말인데요. 개헌을 왜 썼지? 4.4.5입 이꼴 반올림. 그때 당시에 저희 국회의원 정족수가 20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헌이 되려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 몇 명이 나오냐? 195.33333이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135.33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36명이 찬성을 해야 됐다. 개헌을 하려면. 근데 그때 당시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4.4.5입 개헌에 대한 가결안이 딱 135표가 나와버리는 거지, 찬성표가.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부결을 딱 시켰어. 근데 이틀 뒤에 수학자 한 명이 나타나서 이거
135.333명인데 이거를 반올림, 즉 4,4,5입을 해서 계산하면 135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결이 아니고 가결, 그러니까 성공한 개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4.4.5입 개헌도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고, 그때 당시에는 중임제였어. 대통령이 지금 미국처럼 최대 2번까지 할 수 있었는데 중임 제한이 철폐되면서 이제 대통령을 계속 나갈 수 있게 됐지. 결론적으로 중임제 철폐가 되게 됩니다. 조금 어이가 없기도 하고. 자,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처음 영상을 찍을 때 1910년대부터 1912년에 대한독립의군부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죠. 아유, 정말 그때 당시에는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3.15 부정선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이지. 맞나? (3.15) 부정선거는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직을 한 번 더 하려고 이제 투표를 하는데, 직선제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현재 미국과 민주주의의 형태가 상당히 비슷했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누구야? 누구?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 그 이름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야당 측에 대통령 후보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건 자명했겠지. 근데 그 당시에 이승만의 나이가 80이 넘은 고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죽으면 부통령이 그 자리를 임계받아서 대통령직을 임시로 수행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기붕을 당선시키고 자유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 이승만이 아닌 부통령 잘못했다.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좀 웃겨. 막 선거구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평창, 영월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무슨 평창 인구수보다 투표 용지가 더 많아. 그런 경우가 막 종종 있었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선물 주면 안 되죠, 요즘에는. 근데 그때는 좀 야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까먹었다. 어쨌든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고, 그에 대한 반감 증가로 마산 시위를 하게 됐어. 마산에서 시위를 한다. 뭐 그런 거겠지. 독재 타도 이승만은 물러나라, 그런 말이겠지. 근데 마산 시위 중에 이거 좀 상징적인 인물인데, 김주열이라는 사람이 학생이었는데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다. 어떻게 죽었다고? 최루탄이 머리통에 박힌 채로 죽었다. 최루탄 쓰는 사람 누구야? 군인 아니면 경찰이겠지.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죽인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반감이 더 증가를 했다. 그게 뭘로 이어진다? 4.19 혁명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4.19 혁명, 3.15 부정선거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영상 보면서 천천히 흐름을 이해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은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생, 대학생이 주축이 됐습니다. 학생 시위를 하고 플러스로다가 그에 발 맞춰서 일반 시민도 참여를 했다.
그렇게 되니까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하고, 시국선언이라 하면은 저기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는 건데 조금 엘레강스하게 얘기했다고 보면 됩니다. 교수 시국선언.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외는 아니지, 국내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승만은 하야를 하고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기에 이릅니다. 이승만은 하야해서 어디로 갔다? 하와이로 갔다. 하와이 좋겠다. 그래서 제2공화국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승만 정부 끝났어 이제. 넘어가 보자. 제2공화국 허정 과도 내각입니다. 제2공화국 이거는 별로 사실 그건 없음. 중요한 점은 없음. 왜냐면 박정희가 더 중요해. 허정 과도 내각이라 해서 그 국회의원 선거를 먼저 하고, 그때 당시에는 양원제였다. 양원제를 함은 지금의 영국 그리고 미국처럼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는 구조였어요. 하원에서 입법을 하고 상원까지 올라가야지 이제 법이 발효가 되는 방식인데, 정치는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내각 책임제, 이거는 지금의 일본과 비슷하다. 국가의 지도자는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무총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은 처음에 독립할 때 이제 연합국 편에서 독립을 했고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방식도 미국에서 많이 따왔다. 중임제 그리고 양원제. 양원제는 얼마 못 가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가 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국회가 하원, 상원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 이렇게 딱 하나 있지.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수립이 돼. 자유당 아니지 이제. 더불어민주당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 누구? 윤보선. 총리 누구? 장면. 그래가지고 보통은 윤보선 정부라고 안 하고 정부, 장면 내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실질적인 힘이 있는 건 누구였다? 윤보선이 아니고 장면이었다. 그리고 뭘 했다? 민주당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화살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을 수립을 했다. 여기서 우리 저기 경제 파트와 연결을 해보자. 우리 국가에서 경제를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직접 개입했지. 그러면은 이거는 뭐다? 계획 경제 체제다. 이제 국가가 나서기 때문에 목표 달성은 쉴 수 있지만 사람들의 자유가 어느 정도 침해된다는 점에서 조금의 장단점이 있다. 비슷한 5개년 계획으로는 소비에트 연방의 제1차, 2차,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겠습니다. 뭐 뻘소리였고. 자, 중요한 내용으로 가보자.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 누구야? 박정희가 나타나게 된다. 5.16 쿠데타. 몇 년? 1961년. 그러다 보니까 장면 내각은 1년 정도밖에 못 간 비운의 정부가 되었죠. 박정희, 그리고 그때 당시 박정희를 따르는 군부 세력, 이 결탁을 해서 장면 내각이 붕괴를 한다. 국가 재건 최고 회의라는 것을 설치를 해.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지만 이게 빨간색으로 쳐주겠어. 그러니까 지금 최고회의 설치를 해서 얘는 헌법에 구애받지 않는 초헌법적 기구였는데 국회, 정당,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던 사회단체를 해산을 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킬 수도 있었다 라는 겁니다. 이게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한 일은 아닐 수도 있음. 사실 나도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라서 5.16 쿠데타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국회, 정당, 사회단체 해산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정치금지라고 그냥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그때 당시에 힘이 정말 강력했던 중앙정보부를 창설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간첩 잡고 뭐 그런 건데, 사실은 지금 박정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 고문하고 이런 거에 가까웠습니다. 좀 슬픈 역사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슬픈 역사, 중앙정보부, 그리고 박정희의 5.16 쿠데타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헌법 개정까지 알아보자. 3차와 4차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으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3차 개헌 1960년 1960년 그래. 이거는 내각제. 이거는 딱 보니까 장면 정부네. 내각제, 의원 내각제. 누구의 힘이 강했다? 국무총리의 힘이 강했다. 그리고 양원제 국회. 양원제는 무슨 원? 하원과 상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4차 개헌. 이것도 장면 정부네. 내가 보니까. 무슨 일이니?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람을 처벌했습니다. 졸려. 근데 1시에잖아 3시에잖아 그거겠지 이제? 왜? 똑같이 졸릴 것 같아서 그냥. 오케이. 수업 좀만 하다가 졸려. 점점 올라가네 이게 글씨가. 좀 웃기지 않나요? 글씨가 이렇게 올라가. 좀 조심해 보겠습니다. 광스. 졸려? 나? 졸리지. 커피 줄까? 커피? 웬 커피? 벌써. 찍고 있는데 진욱이가 커피를 줘서 맛있게 마시면서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었지? 달달하니 좋다.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까지 했었군요. 자,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더더욱 알아봅시다. 자, 박정희도 헌법을 개정합니다. 5차 개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얘는 대통령 직선제.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이승만이가 이제 직선제로도 안 뽑힐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간선제를 추진을 했었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 다시 한번 직선제. 그리고 중임제. 중임제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통령 2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원제. 아까는 양원제였지. 양원제의 반대말 단원제인데요. 이때 이후로 우리나라는 다시 양원제, 즉 상원과 하원이 있는 형태로 복귀하지 않고 쭉 단원제를 유지 중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서
그때 당시 박정희가 넘어가서 쓰자. 박정희가 윤부선을 대통령 선거에서 꺾어버리면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다 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박정희는 뭐를 했냐? 한일 협정을 추진을 했어. 한일 협정.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를 살리고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일본한테 8억 달러를 받고 식민지배 보상받았다 이러고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이제 끝 해버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에 관련된 얘기가 일절 없었고 그냥 우리가 35년 동안 식민 지배한 거 오케이 사과할게 했으니까 지금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일 협정으로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내용은 식민지배 보상이 있겠다라는 거지. 잠이 확 깨네. 자, 6차 개헌입니다. 개헌을 뭐 이리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귀찮아 아주. 나빴어. 삼선 개헌인데요. 1969년에 일어났습니다. 자, 배경을 알아보자면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지. 이제 박정희가. 근데 이제 중임제잖아. 한번 성공했으니까 그 다음에 못하잖아. 근데 그거를 철폐하기 위한 개헌이었어. 개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구실이 있었냐? 경제 발전과 국가 안정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일 협정에서 돈을 끌어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그리고 GDP 펌핑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실제로 효과적이었어. 경부고속도로 뚫고 새마을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가 안정. 그때 당시에 냉전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태에서 공산주의의 물결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도였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독재죠. 독재 시작. 자, 1969년에 삼선 개헌까지 알아보게 됐고 참고로 이거는 삼선까지 임기 허용이다. 그래서 삼선 개헌. 경제 성장 먼저 알아볼까? 아니면 그래. 헌법 개정을 쭉 알아본 다음에 경제 성장까지 알아보고 오늘 시간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친다 해놓고 아무리 봐도 10분은 더 넘게 떠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시간이 됐지. 7차 개헌. 이런 몇 년? 1972년. 이야, 1970년대까지 왔다 오늘. 20년 뛰어넘었다.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1971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나중에 대통령을 하게 되는 누구? 김대중한테 겨우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진짜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해가지고 일단 승리를 했는데
삼선 개헌 했잖아. 3번까지밖에 못 하는데, 그래서 개헌으로 인해서 임기를 더 이상 못 해. 그럼 어떻게 한다? 아, 헌법에 3선까지밖에 못 한다고 써놨으니까 헌법을 바꾸면 되겠구나 라는 취지입니다. 아, 정말 쉽다. 그치? 이제 박정희가 독재를 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좀 많이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대통령을 다시 한번 간선제로 돌리게 됩니다. 자, 7차 개헌의 내용. 대통령 간선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데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 그 대통령의 친위 기관이었던 친박정희 기관이었던 어디?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을 하게 된다. 그로 인해서 임기가 몇 년으로 된다. 임기 6년. 그리고 중임 제한 있어 없어? 없지. 이제 죽을 때까지 투표만 하면은 뽑힐 수 있는 거야. 중임 제한이 없어졌다. 근데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추천할 수가 있었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족수가 300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야? 지금 이재명이지. 이재명이 자기가 원하는 국회의원을 100명을 뽑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은 뭐 투표를 하든 말든 당연히 박정희가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하게 되고 결국 죽기 전까지는 대통령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국회의원 3분의 1이 누구한테 뽑힌다고? 대통령 손에서 뽑힌다고. 대통령 추천. 그리고 유신정우회라는 거를 구성을 한다.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은데 이거 뭐 그냥 친박정희 기관이고 정치에서 개입하고 뭐 말 안 듣는 놈들 때려잡고 뭐 그런 거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박정희의 독재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의 반발도 커지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사건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기는 내도 역사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울 것 같고 이름만 외워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민청년, 청년, 연대 뭐 이런 걸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혁당 사건. 그리고 장준하라는 사람이 의문사. 박정희한테 반대하다가 죽은 것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듣지 마세요. 제가 확실한 말만 할 때 들으세요. 이렇게 애매하게 말할 땐 듣지 마세요. 자, 유신체제 정말 자, 이제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유신체제도 끝나게 되는데 2차 석유 파동 이후 경제 불황이 일어난다. 자, 다시 한번 경제와 연결을 시켜 볼게요. 석유 파동, 그러니까 석유 파동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정부 실패가 일어났다. 그리고 경기는 불황인데 물가는 계속 올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제 정세가 불황이었고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거지. 석유 파동.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석유는 자동차를 굴리고 비행기를 타고 옷도 만들고 별거에 다 쓰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산유국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기름 생산을 좀 줄여.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 불황은 뭐 당연하게 나겠지. 아니 설명을 잘못했다. 이제 수요는 그대로인데 생산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지. 근데 가격이 오르면 다른 거 같은 거에는 안 사면 그만이야. 근데 이제 석유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이자 필수재이기 때문에 비싸든 말든 사야 된다. 근데 경제 불황이 있으니까 돈은 없어. 근데 가격은 계속 올라.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1978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그때 당시에 여당이 31.7%, 야당이 32.8%의 득표수를 기록하면서 야당이, 그러니까 친박정희파가 아닌 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점유하게 된다. 아닌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어가자면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있어서 신민당,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이제 국회의원 총재가, 이거 그냥 듣기만 하세요. 가 국회에서 제명된다. 잘못 썼다. 신민당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되는데, 그거에 반발해서 뭐가 일어난다?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12.26 사태.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은데, 이거 살짝. 내가 말하면서도 좀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12.26 사태가 박정희 암살이죠. 그때 당시 경호원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한테 총을 쏘게 되면서 박정희가 사망을 하고 유신체제가 붕괴가 되게 된다. 자, 그리고 신군부 쿠데타. 우리 다들 그거 봤잖아. 서울의 봄. 전두환이 정권 잡는 거. 그게 이 신군부 쿠데타의 모티브가 되는 거죠. 긴급조치 선포권, 이거는 중요하진 않은데. 실차기한 현이라 썼네. 이런 좀 이상하다. 어쨌든 유신정후에 이 플러스로 비상조치 알아두십시오. 중요합니다. 1호에서 9호. 아유, 미안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현대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알아봤고, 경제성장까지만 빠르게 알아보고 끝내자고. 힘들다. 자, 다시 한번 박정희가 있었을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1년부터 71년까지 경공업 중심이었어요. 그때 당시 경공업이라 하면은 옷 만들고 신발 만들고 그런 가벼운 공업을 뜻하는데, 중공업은 이제 철 다루고 금속 다루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인재,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생산 설비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로 때울 수 있는 이제 경공업이 주가 된 거지.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계획이었다. 그치, 아무래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니까 뭐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정부 주도형 계획이었다. 그리고 뭐 그때 그 당시에 돈이 많았던 일본 그리고 미국의 도움을 받았어요. 돈이 없는데 끌어올 데가 어딨어. 동맹들한테 빌려야지. 그리고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경부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고속도로를 짓다 보니까 돈이 어디서 나와? 미국하고 일본에서 나오지. 무역 적자도 심화되고 외국한테서 빌린 돈이 확실히 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지금 평창에 젊은 사람 별로 없잖아. 이촌향도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된다. 일자리 있는 데서 많이 살아야지. 저기 이촌향도. 이거는 저기 윤리랑 저기 지속 가능한 발전이래. 그 공간 불평등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일기 신도시 건설하고 뭐 신도시라 하면은 몇 기 신도시인지 모르겠는데 용인도 있고 저기 분당 신도시도 있고 세종? 세종? 아 거기는 조금 나중이긴 하지만 세종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대도시가 건설이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한다? 성장 거점 중심형 성장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거점 중심, 그러니까 무슨 도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대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일자리가 몰리게 되면서 시골 사람들도 도시에 가서 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 이농이 심화가 되었다. 뭐 간단한 얘기였고요. 쓸모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냥 사회와 연결해서 조금 더 이해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농 문제가 발생하면은 뭐다?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고 도시에서는 집이 부족하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저임금 그리고 장시간 노동. 이거는 뭐 요즘에는 좀 덜하지. 하루 8시간, 한 주에 40시간. 어디까지 얘기했지? 한 주 40시간까지 얘기했나? 합의하에 한 주에 12시간까지. 이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알아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사회와 또 연결을 해봤습니다. 역사랑 사회가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역사가 진짜 재밌는 거야. 목 아프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2배속으로 들으면은 20분 컷 할 수 있어. 20분 컷. 자, 근데 이게 되면서 저항이 일어난다. 전태일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노동자였는데 이거는 말로만 설명을 할게.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우리 정부한테 우리 뜻을 좀 알아달라고 몸에다가 기름을 적시고 불에 태우는 분신 자살을 감행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노동운동계에서 많이 썼던 구호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좀 대해달라 라는 얘기지. 근데 뭐 임금 인상 그리고 노조 설립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정부가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산업화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서 노동운동은 성공적으로 끝나진 않았어. 그때 당시에는. 자, 그리고 제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때는 이제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았기 때문에 경공업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경공업을 하고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돈도 벌고 산업 인프라도 갖추어지고 하면서 조금 더 산업화된다. 조금 더 발전해서 이때는 중공업을 하게 됩니다. 철강, 조선, 우리나라 조선 최고잖아. 아니 그 조선이 그 킹덤 조선이 아니고 그 배 만드는 조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항제철이 이때 건설된 거지. 그때 당시에 오일 쇼크가 터지게 되는데 아까 오일 쇼크 아예 사람이 들락거려가지고 껐다 켰다 하게 되네. 어쨌든 포항제철이 건설이 되게 된다. 얘기하던 게 아니잖아. 오일 쇼크 얘기하고 있었잖아. 오일 쇼크가 터지게 되는데 이때 중동에 직접 한국인들이 건너가서 이제 몸으로 때우고 건설을 하면서 외채를 벌어들여서 어느 정도 극복을 했습니다. 통화한 줄 알았네. 저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 아 지금 녹음 중이야? 응. 미안. 아니 상관없어. 1977년에는 수출을 100억 달러나 하게 되면서 100억 달러. 우리나라 경제가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지. 경제성장의 길목에서 이거는 아까랑 했던 얘기가 좀 겹치네. 저임금 장시간 노동정책 그로 인해서 전태일 분신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심화 뭐 이것도 지금은 그렇지. 대도시 서울보다 평창이 못 살잖아. 서울이 훨씬 잘 살잖아. 왜냐면 일자리가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촌양도 심화를 뭘로 해결을 하려 했다? 새마을 운동으로 타파를 하려고 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정책이지 않나? 뭐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노동운동 탄압 이거는 아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수출 위주 경제개발. 수출 위주의 경제개발은 지금도 이어져서 지금은 우리가 옷 팔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그거 하잖아. 반도체 팔고 엔비디아한테 장난입니다. 목이 갈라진다. 완전 길티 같다. 길티 지금. 수출 위주 경제개발. 오늘 영상이 길고 장황하고 쓸모없는 얘기도 좀 했는데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간결하고 좋은 영상을 찍을 기대를 합니다. 끝.